지금은 낭독 중. 데미안. 10살 때 고향 소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추억의 짙은 향기가 밀려와 안에서부터 아픔과 아늑한 전율로 마음을 흔든다. 어두운 골목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치는 소리와 사람들 얼굴, 편안하고 따스한 안락함이 가득한 방들, 비밀과 유령의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한 비조금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와 마른 과일향이 난다. 그곳에는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더 좁아서 그 안에는 부모님밖에 살지 않았다.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은은한 광채, 맑음, 깨끗함이 이 세계에 속했고, 거기엔 부드럽고 다정한 말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훌륭한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엔 찬송가가 불렸고 성탄절엔 의식이 치러졌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고든 선들과 길들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삶이 맑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이 세계 쪽에 서야 했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우리 집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었고,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들이 있었다. 거기엔 섬뜩하고 유혹적인, 무시무시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쳐났다.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들, 쓰러진 말들이 있었으며, 강도,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았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이런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옆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고, 경찰과 불량배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무리지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주술을 걸어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으며 방화범들이 경관에게 잡히기도 했다.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어디서나 넘쳐나고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집만 빼곤 어디에서나. 그리고 참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 안정이 있다는 것,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들,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한 발짝 펄쩍 뛰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두 세계가 얼마나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발을 말끔히 편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럴 때에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들에게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런 다음 바로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얘기를 해주거나, 푸죽간의 좁은 가게 안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싸울 때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귀가 닿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그 다른 것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종종 낯설고 무서운 일로, 거기서는 자주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꼈다 해도 말이다. 심지어 이따금씩 내가 가장 살고 싶었던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그리고 종종 밝은 세계로의 귀환은 덜 아름다운 것, 더 지루한 것, 더 무미건조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것임을, 그렇게 밝고 정갈하며 그렇게 우월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길이 멀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학교를 견뎌내야 했고, 대학을 다녀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그러고도 길은 계속 또 다른 더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고 그 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버린 탕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읽었다. 그 이야기들에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선한 세계로의 귀환은 늘 마음 놓이는 훌륭한 일이었고, 나는 전적으로 그것만을 옳고 선하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내 마음을 끌었다. 이런 말을 하고 고백해도 된다면 실은 이따금씩 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막연히 어떤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면 나는 그것이 변장을 하고 있든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든 저 아래 길거리나 가설시장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본질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건전했다. 그들도 결점과 나쁜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 악과의 접촉으로 자주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받고 존중받을 만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을 때도 시간이 흘러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면 나쁜 쪽은 늘 나였고, 싸움의 원흉으로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나였다. 왜냐하면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못된 뒷골목 불황아와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날씨도 좋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는 기분 좋은 날에 누이들과 노는 것, 착하고 훌륭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바르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것은 참 좋았다.
천사가 아마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던 일 중에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가 되는 걸 우리는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로, 마치 크리스마스나 행복할 때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둘러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오, 그런 시간과 날들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나는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놀이를 하며 놀다가도 종종 몹시 격해졌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다고 느껴져 싸움과 소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나는 화가 치밀면 난폭해져서 닥치는 대로 말하곤 행동했는데,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그 극악무도함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폭언을 해대곤 했다. 그러고 나면 참담하고 어두운 후회와 뉘우침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엔 용서를 빌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그런 후에야 다시 밝은 빗줄기가,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정아들과 수석 참림관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이따금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난폭하긴 했지만 그래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평소 우리가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이웃집 애들 2명과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더 큰 애가 하나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상스러운 애였는데,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때 그를 마주친 게 나로선 달갑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를 내며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를 따라 다리 옆으로 해서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첫 번째 교각 아래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갔다. 아치형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에 있는 좁다란 강변에는 쓰레기, 유리조각, 잡동사니가 온통 널려 있었고, 녹슨 철사줄이며 온갖 허접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가끔 쓸만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모의 지휘를 받으며 그 주변을 뒤져서 찾아낸 것들을 그 애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제 주머니에 집어넣든가 물속으로 던져버리든가 했다. 그 애는 우리에게 특히 나비나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챙겨 넣었다. 그 애는 뿔로 만든 낡은 빗도 하나 챙겼다. 그와 함께 있는 내내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내게 이런 교제를 금하시리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다른 애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기뻤다.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 애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가 물속에다 침을 뱉었는데 흡사 얼음 같았다. 이새로 침을 찍 뿜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맞췄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또래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어댔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 침묵이 눈에 띄어 크로모의 분노를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서 떨어져 나가 크로모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그 애들에게는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거슬린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좋은 집안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공경에 빠져도 모르는 척하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순전히 겁이 나서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길모퉁이 물방앗간집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친구 하나와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쳤는데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라 골트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품종이었노라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이야기로 피신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어 들려주는 것은 나로서는 능숙한 일이었다. 다만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더 난처한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발휘했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아래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밑에서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자루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풀어서 반을 덜어내야 했다고. 그러나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노라고 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약간의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열이 올라 꾸며내면서도 스스로 이야기에 취했던 것이다. 작은 애 둘은 멀뚱하니 말이 없었고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진짜요?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래, 정말로 했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겁이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난 깜짝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맹세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그는 몸을 돌렸다. 나는 그것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애가 곧바로 일어나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자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것 없어.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는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도망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가 거의 다 와서 우리 집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집으로.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오는 게 이렇듯 좋고 복된 것이로구나.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프란츠 크로머가 함께 문을 밀며 들어섰다. 앞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둑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는 내 옆에 서서 팔을 꽉 잡고 나지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너.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애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외치면 위에서 누군가 나를 구하러 제때 달려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뭐지?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뭘 좀 더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 나보고 무얼 더 말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 봐야 돼. 알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프란츠가 나직이 말했다. 길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프란츠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나를 자기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 바람에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두 눈은 사악했고 음흉하게 웃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에서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과일을 누가 훔쳐갔는지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주인이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맙소사. 나는 외쳤다. 하지만 너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할 거지? 나는 그 애의 명예심에 호소하는 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고 그에게 배신은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꼈다. 이런 문제에 있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랐다. 아무 말 안 해? 크로모가 웃었다. 이봐, 넌 내가 2마르크 동전을 찍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해?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를 두지도 못했어. 그러니 2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 해. 어쩌면 그 주인은 돈을 더 줄지도 몰라. 그 애가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에선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 애는 내가 범인이었다고 신고할 것이고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올 거야.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했다. 모든 추하고 위험한 것이 나를 향해 일어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애에게 몸값을 치르고 벗어나야 되겠다고 느끼자 난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다 뒤졌다. 사과 1개, 주머니 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고장이 나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기만 했던 것으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였다. 나는 얼른 그것을 꺼냈다. 크로모, 내가 말했다. 들어봐. 나를 고발하면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정말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너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기계가 좋아. 그런데 약간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해. 그 애는 미소를 띠며 시계를 제 커다란 손에 받아쥐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럽고 내게 깊은 적개심에 차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러 뻗어오고 있는지 느꼈다. 이거 은으로 된 거야.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은이고 고물시계고 난 관심 없어. 그 애는 깊은 경멸을 드러내며 말했다. 너나 고쳐 써라.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 애가 가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 기다려봐. 이 시계 받아. 이거 정말 은으로 된 거야. 진짜야. 난 이것밖엔 가진 게 없어. 그 애는 싸늘하게 경멸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는지 알긴 아는군. 아니면 난 이걸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순경을 잘 아니까. 그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선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가버리고 닥쳐올 모든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프란츠! 난 흥분해서 목쉰 소리로 애원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맞지?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 장난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말해봐,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든지 할게. 그 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유심히 살피더니 다시 웃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그 애가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 나는 2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을 던져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넌 나한테 2마르크만 주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가 뭔지 이해했다. 하지만 2마르크라니. 그건 내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닿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다. 거기엔 아저씨가 오신다거나 그럴 때 받은 10페니히짜리나 5페니히짜리 동전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용돈을 받지 않으니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슬프게 말했다. 돈이 전혀 없어. 하지만 다른 건 뭐든지 줄게. 인디언 책과 장난감 병정들, 나침반도 있어. 그걸 가져다 줄게. 크로모가 그 뻔뻔하고 심술궂은 입을 약간 실룩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 마. 그 애가 명령조로 말했다. 네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 없어. 돈을 받지 않는 걸 어쩔 도리가 없어. 너 내일 나한테 2마르크 가져오는 거다. 학교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되는 거야.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래. 하지만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엔 돈이 많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너 가져오지 않으면. 그 애는 무서운 시선으로 내 눈을 한번 째려보고 다시 한번 침을 뱉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다. 그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앉아 잔뜩 웅크린 채 불행에 나를 내맡겼다.